동시에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지 못하신 분께 리프레드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픽션이 있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그 소설을 즐겨보곤 하는데요. 그만큼 그거보다는 많지는 않겠지만 사람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이야기도 그 책에 버금가는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분 한 분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라도 드라마 같고 에세이 같고 소설과도 같은 그런 넌픽션, 전 세계적으로는 81억 편의 넌픽션들이 존재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요,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살아온 그런 이야기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없으며 아픔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다만 그 아픔의 깊이가 다를 뿐이죠 라고 얘기합니다. 잔잔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아픈 또 이야기가 있겠죠. 오늘 저희가 타인의 삶에서 배우다 이 시간에는요,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이소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샘 리처드 교수님과의 인연으로 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관계자분들께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 전합니다. 어디로 가요? 넘어가는 거. 한 번만. 네네. 화면이 꺼졌으니까 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제가 여기 강연 초대를 받고 주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명사여서 여기 초대된 건 아닐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 스토리 때문에 초대됐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좀 잡아봤어요. 이유는 저희는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각자 저희는 저마다 그 사연과 아픔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그 삶을 어떤 태도로 이제 좀 우리가 대할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9살 때 저희 어머니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경찰이셨는데 그 경찰이라고 해서 또 다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경찰 일을 할 당시에 북한에는 여기 한국에는 자동차가 일반 대중교통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 제가 있을 때 북한에서는 대중교통이 자전거였어요. 네, 그래서 자전거도 비싸서 없는 집도 많았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전거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저희 아빠가 그 경찰서에서 승용차를 한 대 가지고 다니면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나름 이제 집에 먹을 것도 진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포대로 쌓아놓고 먹고 이랬었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직업이 좋다는 이유로 친척들의 도움 요청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형제가 8명이에요. 엄청 많죠. 네. 저희 아빠 형제가 8명이고 저희 어머니 형제 자매가 4명인데 이게 친가 외가 쪽에서 서로 도와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저희 어머니가 성격상
이렇게 남을 안 도와주고는 못 사는 성격이세요. 그래서 이제 좀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집안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공직자의 아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제한이 있어서 저희 엄마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몰래 여기로 말하면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집안 생활이 점점 어려지면서 아빠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럽니다. 어느 날 그때 당시에 그 여기 말로는 오징어인데 낙지라고 해요. 북한에서는. 네, 조금 바뀌었는데 그 오징어 잡이 배를 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나 오징어 잡이 배를 타면 어떨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거 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돈을 좀 구해다 달라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손을 이제 그때 당시에 10만 원 정도였는데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돈을 구해보겠다 해서 엄마가 나선 게 중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네. 왜냐면 이제 돈이 나올 길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 어려서 잘 몰랐는데 어머니가 중국에 그 돈을 빌리러 간다고 했던 의미가 중국에 저희 할아버지가 화교였어요. 네, 화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화교가 그 당시 중국에서 살다 나오신 분들을 저희가 화교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다 중국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삼촌한테 돈을 좀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이제 어머니 행방불명돼서 아예 안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안을 좀 더 잘 살게 하려고 했던 게 엄마의 행방불명이라는 결과로 돌아왔고 그리고 또 엄마의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아빠가 보고사직을 당합니다. 회사에서. 왜냐면은 엄마가 죽은 게 아니라 행방이 묘연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행방불명 됐다고 하면은 암암리에 다 중국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빠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무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직자가 되면서 저랑 동생이 있는데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빠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경찰 일만 하시다 보니까 어떤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빠가 한참 이제 엄청 고민하시고 좌절하고 계셨는데 또 신기하게도 또 어떤 동네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아빠한테 그래도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면서 이제 새해 엄마를 맞으라고 이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정말 저희 엄마를 좋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애 엄마가 없어진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른 여자랑 내가 만나겠냐 안 만난다 이렇게 거절을 하셨는데 그 지인분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몇 번을 찾아와서 정말 괜찮은 여자니까 한번 만나봐라 해서 이제 저한테는 새엄마가 생기게 됩니다. 엄마가 행방불명 되고 나서 얼마 안 있고 새엄마가 생기는데 그 새엄마는 결혼을 한 적은 있지만 애는 없었어요. 애는 없었고 그때 당시에 그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이제 그래도 나름 좀 돈도 좀 있고 이랬던 분이신데 저희 아빠랑 이렇게 맞선을 보시고 아빠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북한에서 나름 그래도 잘생긴 편이셨어요. 키도 크고 그래서 마음에 드셨는지 이제 아빠랑 이제 같이 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저희 둘이 같이 있는 집에서 못 살고 아빠랑 단둘이 따로 살겠다고. 네, 그래서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저랑 동생만 둘이서 이제 집에서 살고 엄마랑 새엄마랑 아빠는 이제 그 새엄마 집에서 살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저한테 먹을 거 갖다 주러 오시는 게 다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새엄마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아빠도 어느 정도 이제 심적으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셨는데 그때 3개월 동안 제가 저랑 동생 소금에 국수만 먹었어요, 진짜. 근데 그것도 어쨌든 비싸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엄마 입장에 새엄마 입장에서 아마 그게 뭐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먹고 살다가 아빠가 저희한테 미안해 하셨는지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새엄마랑 아빠가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빠가 너무 마음에 걸리셨대요. 저랑 동생만 둘이 빈 집에서 어쨌든 부모 없이 있는 게 마음에 걸리셔가지고 네, 그래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9살이었는데 9살 때 엄마가 행방불명 되시고 바로 이제 엄마 뭐 없어져서 슬프다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이제 또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저랑 동생은 혼란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네. 그리고 아빠가 그 새엄마랑 살면서 엄마한테 저희 엄마가 행방불명 된 이유가 어쨌든 그 오징어 잡이 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새엄마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오징어 잡이 배를 좀 타야겠다고. 그래서 그 돈을 새엄마가 대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오빠도 저희 아빠랑 같이 배를 타요. 배를 타러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 8월 달이었는데 여기는 워낙 이제 모든 게 잘 돼 있어서 뉴스로 보고 뭐 날씨도 확인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날씨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가서 날씨가 안 좋으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 거고 날씨가 좋으면 운 좋아서 그냥 오직 많이 잡아오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빠랑 새엄마 오빠랑 해서 이제 배 타고 나갔는데 그때 나갔다가 아빠가 못 돌아오신 거예요. 그게 딱 저희 엄마가 행방불명되고 1년 만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빠가 못 돌아오다 보니까 시체도 못 찾았어요. 네, 이제 시체도 못 찾다 보니까 이제 새엄마는 이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아빠만 잃었지만 그 새엄마는 본인의 오빠도 잃고 이제 저희 아빠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똑같이 여기 그 미신이라고 하죠. 사주 보러 다닙니다. 새엄마가 이제 저희 아빠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왜냐면 시신을 못 찾았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정말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그 죽었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돌아오시는 분도 꽤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새엄마도 그 한 가닥 희망을 잡고 어쩌면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희랑 그래도 같이 한 몇 개월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대문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혹시나 대문 소리 뭐 나면 아빠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울면서 막 밤 지새고 막 이랬었는데 끝내 그 미신으로 봤을 때도 다들 뭐 아빠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몇 개월에도 또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새엄마도 이제 저희를 더 이상 책임질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요. 새엄마 이제 저희도 두고 떠나고 이제 다시 이제 저랑 동생이 아빠도 없고 새엄마도 없고 이제 빈 집에서 이제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빠가 그렇게 되고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그 경찰서 직원의 한 가족이 저희 집에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이 여기서 살 거니까 저희 보고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너희 둘만 있는 집에 집을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나가고 우리가 여기서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때 제가 그때 10살이었고 동생이 7살이었거든요. 저희가 3살 터울인데 저도 엄청 무섭고 두려웠는데 그 아저씨한테 막 맞서서 막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여기는 우리 집이고 아저씨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막 컵방이 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래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들어온 날부터 짐 다 들고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음날 제가 그 일단은 어른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집에 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리니까 외할머니도 너무 화가 나시고 너무 속상한데 달리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얘기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친고모네 집을 찾아가요. 아빠가 형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고모 집 찾아갔는데 그 친고모네는 우리랑 별로 안 친했어요. 안 친했는데 그 당시에서 상황에서 제가 누구를 가려가면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누구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제가 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고모네 집에 갔는데 큰 고모도 이제 그때 상황에서는 저희가 조금 가여웠었는지 그래 한번 같이 도와줄게 이래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새엄마도 그때 같이 그 큰 고모랑 같이 나서서 집을 이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봐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알아봤는데도 결국에는 집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저랑 동생이 이제 쫓겨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가장 유일한 희망이었던 집까지 마저 이제 빼앗기게 됐죠.
그래서 그 집을 빼앗기고 나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저희 집에 들어서 하는 게 불법이 맞대요. 불법이 맞는데 그것도 불법이 맞는데 어린 애들한테만 국가에서 주는 집을 맡길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참 씁쓸하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집까지 뺏기고 나니까 저랑 동생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나 이제 10살 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동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외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동생 데리고 외할머니 집 갔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저희 그 개성의 막내 이모가 있어요. 외가족 이모가 있는데 이모가 저희 엄마가 그 행방불명 되기 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엄마한테. 그러다 보니까 좀 인간적인 도리로서 좀 동생 그 언니가 없으니까 애들을 좀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저한테 같이 가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이모 집으로 가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보다 더 어린 동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집에 저랑 동생이 같이 가서 살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없는 살림에 한 식구가 늘어나는 건 엄청 큰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서 살 테니까 동생을 대신에 좀 데려가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모가 처음에는 그래도 너를 데려가는 게 더 좋긴 한데 너가 부탁을 하니까 동생을 데려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동생과 이제 또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행방불명되고 아빠도 1년 만에 돌아가시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란 가족이었는데 이제 이별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동생을 이제 개성으로 보내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외할머니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외할머니 집에서 사는 것도 이제 생활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할머니 도와서 살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뭐 또 그 외가족 큰 이모네 집도 가서 살고 또 외삼촌네 집도 가서 살면서 굉장히 떠돌이 생활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라는 게 굉장히 빨리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좀 정이랑 눈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또래 애들보다 눈치라는 게 굉장히 빨리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때부터 제가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반 못 간 거죠. 왜냐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 애들이 그 놀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쨌든 엄마가 행방불명 됐다고 하니까 어른들이 하는 얘기 듣고 너희 엄마는 중국에 갔을 것이고 부모가 없으면 학교를 더 잘 나와야지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비꼬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좀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그 이혼 그 비난을 쏟아내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기집애가 팔자가 사나워서 애비를 그 잡아먹었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한데 그 속상한 마음을 끌고 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저는 당장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런 말들을 그냥 한 귀로 흘리면서 살면서 나름의 이제 노하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눈치도 생기고 이제 어떻게 해야 어디 가서 예쁨 받는지도 이제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눈치밥을 제일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 뭐 이모 집도 가서 먹고 할머니 집에서도 먹고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에 제일 편한 분이었지만 이게 잠깐 놀러 가서 있는 거랑 아예 거기 놀러 가서 사는 건 또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못하는 일을 제가 다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한 몇 년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할머니가 치매에 걸립니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 할머니 병수발 다 들어드리고 했는데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이제 저한테 엄청 못된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막 전현이 나를 죽이려 했다느니 나를 교도소에 넣으려 했다느니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뭔가 할머니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릴 때 부모님이 계시긴 했지만 부모님 계실 때마저도 외할머니가 저를 이제 거의 학부형 대신해서 학교에도 많이 와주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사실은 너무 힘들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머니 곁에서 병수발을 다 들여드렸는데 그 치매라는 게 옆에서 있어 보니까 정말 사람이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너무 괴롭히니까.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이제는 나는 할 만큼 했다 하고 동네 친한 친구한테 이제 그래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너무 마음에 걸리니까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친한 친구한테 부탁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저는 이모 집으로 갑니다. 개성 이모 집으로 가는데 그 개성 이모 집에 가서 동생을 만난 게 한 몇 년 만이죠? 한 6, 7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동생이랑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릴 때 헤어지다 보니까 갔는데 동생이 인사만 하고 쌩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너무 어색하고 근데 동생이 또 더 어색해하니까 또 제가 거기서 어색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한테 그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모 아들은 제 동생이 본인 친누나인 줄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데려와서 같이 키워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뭐 싸우거나 뭐 말 같은 거 하면은 자기 누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는데 되게 뭐 한편으로 뿌듯하면서도 조금 이제 서운한 거예요. 내 동생인데 여긴 또 자기 누나라고 막 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색하게 몇 년 만에 동생을 만나서 그래도 한 2, 3개월 같이 지내니까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핏줄은 또 못 속이는지 해서 그동안 동생이 힘들었던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사실은 제가 그 이모가 그 여기로 말하면 이렇게 CEO라고 하죠. 장사 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개성시에서 좀만 들어가면 장풍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장풍읍에서는 이모 이름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 정도로 이모가 좀 장사를 잘했어서 제가 이제 그때 갔을 때 이모가 장사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가니까 동생이 집안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동생을 이모 집으로 보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도 좀 배고라도 동생인 너는 절대 배고 있지 말고 의무교육 다 받고 공부를 해라 이런 마음으로 사실 보낸 거였거든요. 근데 물론 가서 배고프지 않고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외롭게 거기서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 듣기 전까지는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제가 눈칫밥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생활이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생이 그 어린 나이에 죽으려고 마음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이모가 장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크게 하다 보니까 집안일에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모든 일을 동생이 도맡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다 하고 동생 학교 보내고 본인이 학교 가고. 그러니까 동생 나이가 그래봤자 그때 10살 좀 넘었을 때 나이인데 동생이 어떻게 보면 집안에 가정적인 일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모도 이제 성격이 이제 물론 힘들면은 이제 사람의 성격이 좀 더 이제 개팍해지긴 하는데 이모도 그동안 뭐 어쨌든 그 상황들이 힘든 상황들이 좀 있었는지 동생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손에 상처를 보여주는데 이모가 동생을 이렇게 팍 밀어가지고 그런 TV 다이 있잖아요. TV 다이 그 유리 모서리에 맞아서 손이 이렇게 찢어졌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동생이 뭔가 저보다 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있는 동안은 제가 동생이랑 같이 있는 동안은 최대한 제가 동생한테 해줄 수 있는 걸 좀 해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나름. 근데 그게 동생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 동생이랑 그렇게 친하게 좀 지낸 지 한 몇 개월 됐을까요?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행방불명됐던 엄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저도 이제 이모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저를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는 이제 엄마가 찾는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당연히 가겠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엄마한테 가면 동생이 여기 혼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한테 얘기했어요. 한 며칠간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고 나서 밤마다 고민을 하는데 동생이 굉장히 눈치 빨라요. 그러니까 눈치가 저만 빠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동생이 눈치 굉장히 빨라가지고 어느 날 전에 저한테 와서 옆에 눕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이번에 가서 안 올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올 거야 이제 뻔뻔하게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올 거야 내가. 나 다 알아. 안 올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일단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이모한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이모한테 얘기하는데 이모가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중국에서 굉장히 외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또 하는데 엄마는 또 타국에서 외롭게 혼자 지낸다고 하니까 이게 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 어쨌든 동생은 이모라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러면 엄마도 타국에서 그동안 힘들게 외롭게 살았으니까 내가 그러면 엄마한테 가야겠다 해가지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겠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생이랑 이제 완전 이별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동생이랑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이제 이별을 하고 엄마를 중국에서 만납니다. 엄마를 만나는데 어머니가 원래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데 국경까지 엄마가 마중을 하고 오셨어요. 중국 쪽 이제 국경까지 나오셔가지고 이제 브로커 보내서 제가 이제 같이 넘어갔는데 엄마가 저 보자마자 이제 부둥켜 안고 오시는 거예요. 막 이제 미안함과 이제 고마움과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마 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막 그렇게 오시는데 엄마의 모습이 너무 낯선 거예요. 거의 한 10년 만에 이제 만난 거다 보니까 이제 분명 엄마의 모습은 남아 있는데 이런 겉모습이 많이 달라지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낯설고 그리고 되게 뭔가 반가우면서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어색함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엄마는 이제 마냥 이제 저를 만난 거에 기뻐서 이제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안아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가면은 그 동생도 있을 거고 새아빠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는 엄마가 2명이 생기고 아빠가 2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이러고 이제 갔는데 그 새아빠랑 동생은 둘 다 한국말 전혀 못합니다. 아예 한족이어가지고 중국인이어서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딱 도착하니까 이제 막 중국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머리만 끄덕이고 이제 들어갔는데 엄마가 알아서 다 통역해주시고 근데 잠깐이었지만 되게 엄마랑 생활하는 동안 엄마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너무 그리고 미안해 하시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못 해줬던 걸 해주시려고 정말 수없이 많은 거를 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엄마랑 저랑 떨어져 있었던 시간 공백은 이게 쉽게 메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엄마가 기억하는 모습은 어렸을 때 제가 9살 때 모습에 멈춰 있었고 이제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봤던 엄마의 모습이 너무 강렬해서 이 모습에서 오는 그런 괴리감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그런 정서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서 계속 부딪혔어요. 살면서. 네.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그냥 무한 반복이에요. 뭐든 다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제가 그 중국에 있으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정말 한국 드라마랑 아이돌 뮤비를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엄청 이제 스스로 잘하게 됐죠.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거.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이제 한국 드라마랑 이제 아이돌 그것만 보다 보니까 밑에 중국어 자막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자막을 같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어가 이제 저한테는 습득이 된 거죠.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엄마랑 그래도 꽤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그동안 못 누렸던 일상을 같이 보내면서 했는데 엄마가 이제 그런 일상들을 보내면서 저를 보니까 이제 북한에 있는 동생이 너무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이제 그리고 보고 싶고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또 이번에 이제 직접 국경으로 나가신 거예요. 동생을 빨리 데려오자. 그래서 다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새아빠랑 같이 또 이제 다시 나갑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 동생을 데리러 이제 나가는데 그게 그 장백산 쪽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갈 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엄마한테 안 가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는 그래도 빨리 동생 데려와서 같이 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무조건 간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심히 잘 다녀와라. 왜냐면 당시 엄마가 국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은 엄청 그런 검사가 심해요. 네, 왜냐면 저희 같은 탈북민들도 많지만 중국 내에서도 무국적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심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빠가 중국인이니까 아빠랑 같이 나가기로 해가지고 아빠랑 같이 나간 거예요. 근데 역시나 제 예감이 안 틀리더라고요. 며칠 지났는데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돌아왔는데 아빠만 돌아왔어요. 네, 아빠만 돌아와서 아빠가 와서 이제 엄마가 북송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 진짜 이게 뭐 무슨 또 나한테 왜 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지? 도대체 엄마도 없어지고 아빠도 돌아가시고 집도 빼앗기고 그 쉴 틈 없이 계속 저한테 시련만 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되게 머리가 되게 띵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한참 동안 넋놓고 있다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아빠는 어떻게 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아빠는 국적이 있어서 온 거고 엄마는 거기서 국적이 없는 게 이제 발각이 돼서 북한으로 북송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빨리 이성을 차리고 얘기를 또 돈 차리고 이제 아빠랑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엄마를 구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도 안 되는 중국어를 써가면서 얘기하니까 아빠 갑자기 놀리는 거예요. 제가 중국어를 한 번도 쓴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제 제가 중국어를 얘기하면서 하니까 아빠가 막 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엄마가 그동안 살면서 같이 지냈던 지인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께 한번 제가 물어봐서 북한이랑 혹시 연락되는 분한테 연락 취해서 가능하면은 엄마의 소식을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해서 아빠를 제가 설득을 했어요. 왜냐면 설득할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한 3차례에 걸쳐서 돈을 보내셨어요. 왜냐면 그 돈을 보내는 게 전화를 해주는 목적으로 돈을 보내줘야 브로커한테 통화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3차례 다 사기당합니다. 네, 사기당해서 제가 아빠한테 면목이 없어진 거예요. 어쨌든 제가 아빠를 설득을 해서 그렇게 보낸 건데 그래서 아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빼돌렸거나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아빠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저도 억울하게 당한 건데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빠랑 얘기했는데 아빠가 그때부터 이제 좀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 몇백만 원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랑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서 저를 이제 틈만 나면 이제 공안에 신고하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제 성격이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죠. 협박하면은 협박해보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러다가 내가 무슨 할 것 같냐 이러면서 막 맞서 싸우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제 뺨을 확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뺨을 맞았는데 순간 이제 저도 이제 멍하고 있다가 시간 좀 지나니까 이제 아픈 거예요. 그 순간엔 아픈지도 모르다가 근데 이렇게 자기 분해 못 이겨서 때리고 나서 뭐 미안했는지 엄청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생각했죠. 이 해외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 왜냐면 이제 저희 엄마로 인해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 됐던 사람들인데 엄마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이랑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나가야겠구나. 이제 그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 집에서 살기 위한 탈출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살려면 그 집에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계속 저를 이제 신고하겠다 협박하지. 그리고 보통 그 동네 자체가 시골이어서 엄청 감시를 합니다. 제가 북한에서도 엄청 감시당하면서 살았는데 여기 와서도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제가 어디 잠깐 밖에 나가거나 하면 감시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밖에도 못 나가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해서 평소에 엄마랑 좀 친하게 지냈던 분한테 연락을 해서 저 여기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나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니까 그 이모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거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한국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브로커를 연결을 해줄 테니 그분이랑 전화해서 나가라. 대신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죠.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차라리 살길 찾다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거 무서웠으면 저희 이모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나갈 준비를 해요. 왜냐면 아빠 눈에 띄면 제가 절대 못 나가니까 몰래 이제 준비하고 다행이었던 거는 저희 그 엄마가 저랑 같이 살 때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중국 돈으로 이제 용돈을 준 게 있었어요. 네, 한 그게 3,200인가 이 정도 있었는데 한 100만 원 좀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제가 중국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택시를 불러서 이제 그 신명이라는 곳까지 이제 갑니다. 되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 몰리면 그냥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에 가면은 그냥 한 길밖에 안 보여요, 진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공안이고 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 불러서 집까지 와서 이제 만반의 준비하고 이제 택시 타고 이제 딱 나오는데 그 나올 때 그 엄마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어요. 하하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막 꼬리 흔들면서 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래도 같이 지내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집에서 되게 이방인 같은 존재였는데 말도 안 통하고 했던 저한테 늘 뭔가 웃어주고 꼬리 흔들어주고 이렇게 막 기쁨 표현해줬던 친구가 저 가니까 막 따라나오는 게 그렇게 슬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시 안에서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우니까 기사 아저씨가 왜 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슬픈 일이 있어서 좀 운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 택시 타고 신양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가는 사람들 모아서 이제 그 방콕인가 태국 이쪽으로 보내주거든요. 근데 중국이 땅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데만 한 이틀 걸려요. 버스 타고 2층 버스 타고 이틀 정도 걸리는데 제가 그때 이제 2층 버스 타고 가는데 중간에 이제 검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북쪽에서 아무래도 떠나다 보니까 제가 갈 때는 패딩 같은 거 입고 가는데 그 남쪽에 오면 패딩 같은 게 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옷 다 버리고 이제 반팔만 입고 최소한의 짐만 끌어서 이제 버스에 타서 이제 가는데 밤에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이제 이거 국적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검열하는데 군인이 이제 딱 올라왔는데 공안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올라오자마자 막 화장실로 뛰어내려갔어요. 네, 화장실 급하다고 하면서 가고 공안에 이제 다 그 조사 끝나고 나올 때쯤에 맞춰가지고 타가지고 다행히 안 걸렸어요. 네, 그래서 아마 어릴 때 계속 이모네 집 갈 때도 그렇게 갔는데 그런 게 좀 그래도 습득이 돼가지고 네, 빠른 상황 대처 능력이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국으로 저희가 가거든요. 그래서 태국 가면은 저희가 직접 태국 경찰서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난민 신청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가다가 그 태국 교도소까지 가는 길에 누구한테 걸려서 신고를 당하면 이제 거기서 다시 그냥 북송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강 건너는데도 엄청 조심스럽게 네, 진짜 한 쪽배 한 4-5명? 5-6명 타면은 진짜 그 다 차는 그런 정말 작은 쪽배 타가지고 뭐 잡을 것도 없어요 옆에. 네. 그런 거 타고 이제 건넜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그래도 위험하게 건너서 태국까지 가서 다행히 경찰서도 잘 찾아갔어요. 제 일행들이 다 어른들이어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어쨌든 소년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다 따라만 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태국 교도소 가서 이제 그때부터 조사를 받는데 이분들이 저는 사실 영어로 해야 되나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조금 어눌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여서 한국말 잘하시네 하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갔는지 그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받고 저희가 그 교도소를 꼭 거쳐야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이제 그 치료실 같은 데서 조사받고 이제 큰 교도소로 옮겨지는데 그 교도소에는 진짜 그 범죄자들도 다 같이 있어요. 정말 사람 중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뭐 절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한데 거기 들어갈 때 정말 지금도 좀 수치스러운 게 들어가면 옷을 싹 벗기고요. 그리고 이런 그냥 두루마리 천 같은 거 하나 주고 몸을
몸 안까지 이렇게 다 수색합니다. 혹시나 몸 안에 뭐 넣어온 게 있나. 네, 그렇게 수색하고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그 방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정말 그 콘크리트로 된 벽만 쳐져 있는 그 또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 쳐져 있는 그런 데 들어가서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자리도 없어요. 그 앉아서 자요. 누울 자리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딱 들어가서 그때 도마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벽에.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앉아서 밤샜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는 좀 굉장히 빨리 나온 편이었어요. 왜냐면 태국에서 저희가 한국으로 갈지 그 난민 신청이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제3국으로 갈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어떤 분은 저희 같은 탈북민이신데 그 태국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 태국 교도소에서 통역을 해주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 이야기를 다른 분한테 전해 들으니까 그분은 미국으로 가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간이 너무 어려워서 1년 넘게 있다 보니까 태국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중간에서 이제 통역 역할을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갈 수 있는 나라가 여러 개가 있구나. 그때 저도 처음 알았고,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저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는 좀 굉장히 빨리 나온 케이스예요. 거기서 왜냐면 보통 태국에서도 한 교도소에서 2-3개월 보통 이 정도는 있다 오는데 저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탈출해서 한국으로 제가 오는데 한국에 와서 제일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밤에 몰래 이제 또 어둠의 길로 갑니다. 왜냐면 저희가 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적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대사관에서 나와서 저희를 몰래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딱 내렸을 때 되게 그 푸르스름한 새벽이었는데 아 이제 정말 안전하구나. 저는 왜냐면 늘 중국에서도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불안했었거든요.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제 내렸을 때 아 이제 정말 안전하고 이제 여기서 내 마음대로 누구의 감시도 안 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쩌면 우리 가족이랑 용병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또 그런 또 아쉬운 마음도 들고 속상한 마음도 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제가 살길 살다 죽겠다 이런 각오로 왔으니까 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의무교육 같은 거 좀 받고 그리고 제가 그때 입국했을 당시 18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용고 청소년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성인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그 대안학교를 가야 했었고 그냥 뭐 일반 학교를 갈 수도 있지만 일반 학교는 가기에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는 펜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 가서 기숙사가 되는 대안학교 가가지고 검정고시를 옵니다. 검정고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가서 이제 그래도 제가 그때 공부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공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북한이랑 공부하는 그런 가르치는 방법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 역사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왜냐면 초등학교 저희 그 북한에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 그 김일성 3대 그 역사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야 될 수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중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특히 영어랑 수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영어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거의 울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거 포기를 해야 되나. 왜냐면 그때 또 선생님들은 그래요. 저희가 이제 신대학교도 있고 뭐 그런 대안학교 선생님들이나 기관들에서 나와서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안내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한테 하나같이 다들 그 말씀 하세요.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무조건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선택지도 없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또 공부도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그래 한번 너와 이기나 내 이기나 한번 해보자 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또 결국 하게 됐는데 다행히 영어는 제가 여기 와서 알파벳부터 배웠어요. ABCD 알파벳부터 배웠는데 영어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에 취미를 붙이고 하다 보니까 혼자 이제 막 서적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도 잘 했는데 그래서 TMI로 자랑하자면 제가 그 중학교 때 검정고시 시험이 수학은 100점 맞았고요. 영어 99점 맞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게 느껴졌던 공부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돼서 그래도 잘 이겨냈는데 그 한국에 정착하면서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건 그거였어요. 제가 대인기피증랑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9살 때부터 쭉 10대 때는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흘러간 적이 없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정말 뭐 자유의 땅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이제 마음의 돈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세넷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의 얼굴 표정을 봐서는 감정을 알 수가 없다. 늘 같은 표정이어가지고 감정을 읽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거울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정말 시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얼굴에 표정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했죠. 아,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결국 누군가의 도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구나라고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고 이제 일기도 많이 쓰고 왜냐면 또 이제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한정적이고 제 성격 자체도 뭔가 누구한테 이제 막 힘든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9살 때부터 늘 혼자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 저한테 완전 배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근데 풀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일기에 좀 많이 제 우울해진 마음들을 좀 풀어냈던 것 같아요. 풀어내고 그러면서 되게 신기하게 마음이 이렇게 좀 가벼워지니까 표정도 밝아지는 거예요. 표정도 밝아지고 그리고 또 도움이 됐던 게 제가 다녔던 그 세넷학교라는 대안학교는 1분기, 그러니까 1년을 4분기를 나눠서 검정고시 준비하고 상반기에는 그리고 하반기에는 직업체험이랑 연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참 저한테 지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탈북한 학생들 보면은 아픔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표출하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 이제 내 안에 이제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치료했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내는 건 연극이었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연극하면서 저도 실제로 많이 밝아지고 악기도 배우고 막 이러면서 그 활동이랑 이제 뭐 일기도 쓰고 하면서 점점 이제 제 스스로 우울증을 좀 극복했고 이제 대인기피증도 극복했죠. 왜냐면 제가 대인기피증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국정원에 오면 저희가 조사를 받거든요. 3개월 정도 조사를 받는데 그 조사 받는 동안에는 독방에 머물러야 돼요. 아무하고도 얘기를 하면 안 돼서 독방에 머무는데 제가 독방에서 머물면서 2주 정도 보통 걸리거든요. 조사 받는 기간이. 네, 2주 정도 안 돼서 저는 조사가 다 끝났어요. 되게 빨리 끝난 편이었는데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다인식을 보내줘요. 다 같이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방으로 보내지는데 그 방으로 안내자분이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딱 갔는데 제가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간 순간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면서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내자분한테 저 다시 독방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말소리, 웃음소리 이 모든 게 다 저한테는 너무 공포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독방으로 오니까 안내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독방으로 다시 가게 해달라고 해서 처음이라고. 보통은 다들 독방이 너무 괴로워서 왜냐면 정말 독방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볼펜이랑 A4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고 다시 가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보고 되게 특이한 사람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속됐던 거예요. 이제 나와서도.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극복 안 하면은 여기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스스로 극복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해냈던 방법이 이제 일기 쓰는 거랑 글쓰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책을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위로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뭔가 제 스스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좀 그런 방향성도 생겼고 그리고 좀 지금도 감사한 게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그 치매에 걸렸다고 했다. 저한테 어릴 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책은 인생의 길동무라고. 그 말을 깨닫게 됐어요. 책을 읽으면서. 네, 그래서 그 책들을 많이 읽고 좋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저도 좀 누군가한테 좀 이렇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글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 글을 이제 책으로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책을 썼는데 저게 사실은 3년 전에 출간된 책인데요. 이게 제가 출판사 대표님한테 그랬는데 보통 저희 신인 작가들 500권 팔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제가 꼭 2세 찍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3년 만에 2세를 찍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개정판 2세로 나온 거고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나름 열심히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게,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제 삶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했던 한 줄인데요. 결국에는 삶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9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여기서도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사연들이 너무 많지만 너무 다 험난한 길들이었어요. 어린 아이가 혼자 이겨내오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이유 없는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난의 말 쏟아내는 어른들 보면서도 제가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제 삶이 너무 소중했고, 그리고 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컸어요. 네. 덕분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연 초청 받았을 때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한마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QR코드를 정면 좌측 그리고 이쪽 우측에 QR코드가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저희가 현장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질문 화면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만. 네. 됐습니다. 네, 지금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이 화면에 추가로 질문이 올라올 겁니다. 작가님, 이 뒤쪽에 지금 질문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요 작가님이라고 하신 분한테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서는 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나는 평양 가봤고 금강산 가봤냐? 아니요, 저는 못 가봤어요. 이모니 집 가는 것도 그런 증명서라고 해서 거기 가는 이유를 밝히는 목적과 이런 거 밝히는 게 필요한데 쉽게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정말 여권 하나 들고 어딘가 그냥 아무데나 제가 원하는 곳 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데, 가족들이 오면은 가고 싶은 여행지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발리나 이런 좀 석양이 예쁜 데 가서 되게 노을 보면서 근사한 저녁을 함께 같이 하고 싶어요. 네. 발리나 뭐 물리봉 이런 데 가서. 네.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앞으로 목표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 질문, 제가 자살 유혹이 있으셨을 때 요거 좀 제가 말씀드리면 많았습니다. 자살 유혹이. 제가 중국에서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실제로 제가 차에 뛰어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 삶 자체를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에 혼자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저희 새아빠 집에서 나가면 바로 앞이 도로였거든요. 나가서
그때 그 아빠 시아빠 집이 그 광산 쪽이어서 그런 큰 트럭들이 많이 다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길가에 서 있다가 트럭이 저 앞에서 이렇게 달려오는데 그냥 쑥 길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냥 그때는 이미 정신이 그냥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가 확 이렇게 제 몸을 잡아채가지고 길가에 나와 보니까 이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분이 저를 살려준 언니가 그 동네에 같이 살던 언니였는데 저희 엄마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언니고 엄마한테는 거의 딸뻘 되는 언니였는데, 언니가 이렇게 목욕탕 갔다 오는 길에 저를 발견하고 저를 이렇게 해서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천운이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은 10년 안 되는 시간 안에 누군가는 평생 살아도 겪지 못할 일들을 저는 다 겪다 보니까 사실 자살 유혹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중국에서도 한 번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살 유혹에서는 좀 많이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을까요? 한매님의 올해 이루었거나 앞으로 이루고 싶은 소원. 일단은 올해는 2세 개정판 나와서 네, 이뤘고요. 소원 이뤘고요. 이제 앞으로 이루고 싶은 소원은 제가 지금 차기작도 준비 중입니다. 네, 그래서 차기작 나오면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차기작도 나오면은 좀 많은 분들이 좀 읽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차기작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채팅에도 올라왔었긴 한데요. 정말 여기 저희가 왠지 더 미안함이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 자리에 계셔주셔서 네, 책을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벤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오늘은 책을 선물로 드릴 시간이고요. 네네네. 작가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상자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 전에 혹시 추첨권을 나는 못 받았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좀 남아있는 여러분의 추첨권을 좀 더 나눠드리고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OTT나 이런 데 네. 시즌제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오늘 작가님의 이야기가 마치 시즌 1 액션 영화와 같았는데 네, 시즌 2에는 따뜻한 로맨스 스토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드시는 상자 하나를 골라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밝은 색으로. 네. 네, 밝은 미래가 담긴 밝은 네. 색 골라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사인을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책 당첨된 분들은요, 무대 좌측에서 저희가 책으로 교환을 해드리고요. 한 바퀴 도셔서 우측으로 줄 서주시면 바로 사인회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컬러는요, 초록색 별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책갈 뒤에 초록색 별 있는 분들 책으로 교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